E.M. 포스터는 이 작품을 통해 20세기 초 영국의 엄격한 관습과 허례허식 속에서 억압받던 개인의 진실한 감정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찬란하게 그려냈습니다. 주인공이 이탈리아라는 낯설고도 생명력 넘치는 공간에서 겪는 내적 갈등은 단순한 낭만적 사랑의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라는 견고한 껍질을 깨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치열한 성장통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체면과 이성의 얽매인 기성세대의 낡은 가치관과 본성에 충실한 청춘의 생동감을 뚜렷하게 대비시킵니다. 나아가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드는 내면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삶과 감정을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인간의 권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작가의 깊이 있는 철학과 생동감 넘치는 메시지를 현대의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번역 작업은 고전 문학 특유의 뻣뻣하고 기계적인 문투를 걷어내는데 가장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선과 호흡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독자에게 가닿도록 문장의 결을 다듬었습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주는 거리감을 좁히고자 몰입을 흐트리는 번역투의 구조를 부드럽게 매만졌고 상황의 긴장감과 인물들 간의 관계성이 대화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도록 번역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인물들이 주고받는 감정의 격동이 시각적으로도 명확하고 편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서술과 대화의 배치를 세심하게 조정하여 가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원작이 가진 문학적 깊이에 현대적인 읽기의 즐거움을 더한 이 번역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가 쳐둔 마음의 장막을 걷어내고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세상 밖으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딘 주인공의 벅찬 발걸음을 가장 곁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부 1장 베르톨리니. 그 여주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전혀 그럴 권리가 없단다. 바틀렌 양이 말했다. 그 여주인이 분명히 전망이 좋고 서로 붙어있는 남양방을 약속해놓고선 정작 우리에게 준 건 안뜰이나 내다보이는 북향방인데다 거리도 한참이나 떨어져 있잖니. 아, 루시. 바틀렌 양이 말을 이었다. 게다가 런던 토박이 말투라니요. 여주인의 예상치 못한 억양에 더욱 기운이 빠진 루시가 맞장구 쳤다. 여기는 런던이나 다름없어요. 루시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있는 영국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로 놓인 하얀 물병과 붉은 포도주병의 행렬, 그들 뒤편 벽에 무거운 액자에 담겨 걸려있는 선대 여왕과 개관 시인의 초상화, 그리고 옥스퍼드 석사 출신의 커스버트 이거 목사가 관할하는 영국교회 공고문을 차례로 훑었다. 그것이 벽의 유일한 장식물이었다. 샬럿 언니도 여기가 런던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바로 밖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그런가 봐요. 루시가 덧붙였다. 이 고기는 분명히 국물을 우려내는 데 썼을 게다. 바틀렌 양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르노강을 정말 보고 싶단 말이에요. 여주인이 편지로 약속했던 방들이라면 아르노강이 내려다 보였을 텐데 그 여주인이 정말 너무하네요. 아,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죠. 루시가 외쳤다. 나는 어떤 구석진 방이라도 상관없단다. 바틀렌 양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전망을 즐기지 못한다는 건 참 속상한 일이구나. 바틀렌 양이 덧붙였다. 루시는 자신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 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언니도 아르노강을 보셔야죠. 제 말은 그런 뜻이었어요. 앞에 빈방이 나면 제일 먼저.
루시가 말을 맺기도 전이었다. 네가 가져야지. 바틀렌 양이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경비 일부를 루시의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넌지시 언급하곤 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쓰셔야 해요. 루시가 대답했다. 내가 고집하마. 네 어머니께서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게다, 루시. 바틀렌 양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걸요? 루시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여성의 목소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서글픈 진실을 고백하자면 조금은 짜증 섞인 투로 변해갔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무관심을 가장한 채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주변의 몇몇 이웃이 눈길을 주고받더니 그들 중 한 명이 식탁 위로 몸을 내밀어 대화에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해외에서 종종 마주치곤 하는 예의 없는 부류 중 하나였다. 나한테 전망 좋은 방이 있어요. 내 방에 전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바틀렌 양은 깜짝 놀랐다. 보통 이런 펜션에서는 서로 말을 섞기 전에 이틀 정도는 상대가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살피기 마련이고 때로는 떠날 때까지도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상대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그가 무례한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는 덩치가 크고 수염을 깨끗이 깎은 하얀 얼굴에 커다란 눈을 가진 노인이었다. 그 눈에는 노망난 노인의 천진함과는 다른 무언가 아이 같은 구석이 있었다. 바틀렌 양은 그 눈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선의 끝을 그의 옷차림으로 옮겼다. 옷차림 또한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 노인이 자기네가 이곳 분위기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수작을 거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노인이 말을 걸자 멍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전망이라고요? 아, 전망. 전망이 있으면 참 좋죠. 바틀렌 양이 말했다. 이쪽은 내 아들이요. 이름은 조지라고 하죠. 이 아이 방도 전망이 좋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아, 그렇군요. 바틀렌 양이 말을 꺼내려던 루시를 제지하며 대답했다. 내 말은 당신들이 우리 방을 쓰고 우리가 당신들 방을 쓰자는 겁니다. 서로 바꾸자고요. 노인이 말을 이었다. 수준 높은 관광객들은 이 제안에 충격을 받았고 새로운 두 여성에게 동정을 표했다. 바틀렌 양은 대답 대신 입을 최대한 작게 벌려 말했다. 정말 고맙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죠? 노인이 식탁 위에 양 주먹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바틀렌 양이 답했다. 저희는 그런 호의를 받기가 좀... 루시가 말을 시작했다. 사촌 언니가 다시 한번 그녀를 제지했다. 하지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노인이 고집을 피웠다. 여자들은 전망 보는 걸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노인은 심술궂은 아이처럼 주먹으로 탁자를 쿵 내리치더니 아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조지, 네가 설득해보렴. 노인이 덧붙였다. 두 분이 전망 좋은 우리 방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 보탤 말이 없네요. 아들이 말했다. 그는 말을 할 때 숙녀들을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루시 역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상황이 흔히 말하는 볼성사나운 광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루시는 이 무례한 관광객들이 입을 열 때마다
이 다툼이 단순히 방이나 전망의 문제를 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확장되고 깊어지더니 급기야 그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 노인은 거의 폭력적일 정도로 바틀렛 양을 몰아세웠다. 왜 바꾸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대체 무슨 거절할 이유가 있느냐며 자신들은 30분 안에 짐을 비워주겠다고 다그쳤다. 바틀렛 양은 대화의 미묘한 기술에는 능숙했지만 이런 막무가내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을 면박 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얼굴은 불쾌감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당신들도 다 이런 사람들인가요? 라고 묻는 듯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식탁 저 멀리 의자 등받이에 쇼를 걸치고 앉아있던 두 노부인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듯한 시선으로 화답했다. 어서 저녁이나 먹으렴, 얘야. 바틀렛 양이 루시에게 말하며 아까 비난했던 그 고기를 다시 포크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루시는 맞은편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어서 저녁이나 먹으렴. 이 펜션에는 실패작이구나. 내일 당장 숙소를 옮기자. 바틀렛 양이 대답했다. 그녀가 이런 단호한 결정을 내리자마자 상황은 급 반전되었다. 식당 끝에 커튼이 열리더니 풍채는 좋지만 매력적인 인상의 목사가 나타났다. 그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유쾌한 사과를 건네며 식탁의 자기 자리를 향해 서둘러 걸어왔다. 아직 체면을 차릴 줄 모르는 루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어머나 세상에, 비비 목사님 아니세요?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아, 샬럿 언니, 방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우리 여기서 지내야겠어요. 루시가 흥분해서 말했다. 바틀렛 양은 좀 더 절제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비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를 잊으셨을 것 같네요. 아주 추웠던 어느 부활절에 목사님이 세인트 피터스 교구의 대리 신부를 도와주셨을 때 텀브리지 웰스에 있었던 바틀렛과 허니처치입니다. 휴가 중인 여행객 분위기를 풍기는 이 목사는 두 여성을 그들이 자신을 기억하는 것만큼 뚜렷이 기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유쾌하게 다가와 루시가 손짓해 권한 의자에 앉았다. 목사님을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루시가 말했다. 그녀는 지금 정신적으로 몹시 굶주린 상태였기에 사촌 언니가 허락만 했다면 식당 종업원을 보고도 반가워했을 지경이었다. 세상이 정말 좁다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서머스트리트 교구라는 인연까지 더해지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루시가 덧붙였다. 허니처치 양은 서머스트리트 교구에 살고 있답니다. 바틀렛 양이 대화의 빈틈을 메우며 말을 거들었다. 대화 중에 루시가 목사님께서 그곳 신부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바틀렛 양이 말을 이었다. 네, 지난주에 어머니께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텀브리지 웰스에서 목사님을 배웠다는 걸 모르셨지만 저는 바로 답장을 보내서 비비 목사님은 이라고 썼는걸요. 루시가 신이 나서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내년 6월에 서머스트리트 목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멋진 동네로 부임하게 되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대답했다. 어머, 정말 잘 됐네요. 저희 집 이름은 윈디 코너예요. 루시가 말하자 비비 목사가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다. 보통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이 지내는데 남동생을 그러니까 교회가 집에서 좀 멀거든요. 루시가 말을 잇다가 멈칫했다. 루시, 얘야,
비비 목사님 식사하시게 좀 두렴. 바틀렌 양이 타일렀다. 괜찮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요. 비비 목사가 유쾌하게 답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바틀렌 양보다는 연주 실력을 기억하고 있는 루시와 대화하는 편을 선호했다. 그는 루시에게 피렌체를 잘 아는지 물었고 이곳이 처음이라는 대답을 꽤 길게 들었다. 새로운 여행자에게 조언해 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고 그가 그 기회를 선점했다. 근교 마을들도 꼭 둘러보세요. 날씨 좋은 오후가 되면 마차를 타고 피에솔레에 올라갔다가 세티냐노 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는 식의 일정으로 말입니다. 비비 목사가 조언을 끝맺으며 말했다. 아니요. 식탁 상석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비 목사님, 틀렸어요. 날씨 좋은 첫날 오후에 이 숙녀분들이 가야 할 곳은 프라토입니다. 정체 모를 부인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저 부인 아주 영리해 보이시는구나. 운이 좋았어. 바틀렌 양이 루시에게 속삭였다. 품격 있는 비비 목사의 지인들이 대화에 참여하자 바틀렌 양은 그제야 안도한 것이었다. 이 부인의 참견을 신호탄 삼아 식탁 곳곳에서 엄청난 정보의 물결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언제 보아야 하는지, 전차는 어떻게 세우는지, 거지들은 어떻게 떼어내는지, 양피지 메모지는 얼마가 적당한지,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들게 될지를 앞다투어 일러주었다. 펜션의 베르톨리니의 사람들은 거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자신들과 어울릴 만한 부류라고 결론 내린 듯했다. 어느 방향을 보든 친절한 부인들이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 무엇보다 영리한 여인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프라토요. 이분들은 꼭 프라토에 가야 해요. 그곳은 말로 다 못할 만큼 아주 근사하게 지저분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그런 게 정말 좋아요. 품이라는 속박을 떨쳐버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산답니다. 부인이 외쳤다. 조지라는 이름의 젊은이는 그 영리한 여인을 한번 쳐다보더니 침울하게 자신의 접시로 눈길을 돌렸다. 분명 그와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류였다. 루시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와중에도 그들도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바랄 만큼의 여유는 있었다. 누군가가 소외당하는 것은 그녀에게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 루시는 뒤를 돌아 그 두 명의 이방인에게 초조한 듯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들은 목례로 답하는 대신 눈썹을 치켜 올리고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무언가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미소 짓는 듯한 모습이었다. 루시는 이미 커튼 너머로 사라진 사촌 언니를 급히 뒤따라갔다. 그 커튼은 얼굴을 세게 때리는 듯했고 1000 이상의 무거운 무언가가 담긴 것만 같았다. 커튼 너머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여주인이 서서 손님들에게 저녁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어린 아들 앵리와 딸 빅토리아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런던 토박이가 남부의 우아함과 친절함을 전달하려 애쓰는 모습은 기묘한 장면을 연출했다. 더욱 기묘한 것은 블룸즈버리의 하숙집 같은 견고한 안락함을 흉내내려는 거실이었다. 이곳이 정말 이탈리아란 말인가? 바틀렌 양은 이미 토마토의 색깔과 윤곽을 닮은 푹신하고 꽉 찬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비비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말을 할 때마다 길고 좁은 머리를 앞뒤로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았다.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첫날 저녁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는 아주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는 유감을 표했다. 혹시 저녁 식사 때 저희 맞은편에 앉았던 노인의 이름을 아시나요? 에머슨입니다. 목사님의 친구분이신가요? 이런 펜션에서 흔히 그렇듯 우호적인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가 아주 부드럽게 그녀를 다그치자 그녀는 말을 더 이어나갔다. 말하자면 저는 제 어린 사촌 루시의 보호자 같은 처지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루시가 신세를 지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 될 거예요. 그 노인의 태도는 다소 불미스러운 면이 있었죠. 제가 최선을 다해 대처한 것이길 바랄 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잠시 후 덧붙였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딱히 해로울 건 없었을 것 같군요. 물론 해로울 거야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신세를 질 수 없으니까요. 그분은 다소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망설이다가 다정하게 입을 열었다. 그분은 당신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당신에게 감사를 기대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는 면모가 있죠. 그분은 자신에게 가치 없는 방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거라 생각한 겁니다. 당신을 빚지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예의를 차려야겠다는 생각만큼이나 그분에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란 참 어렵군요.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루시는 기뻐하며 말했다. 저도 그분이 좋은 분이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거든요. 제 생각엔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좋으면서도 피곤한 분이죠. 저는 거의 모든 중요한 쟁점에서 그분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마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아니 다르기를 바란다고 말해야겠군요. 하지만 그분은 비난하기보다는 그저 의견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불쾌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요령도 없고 예의도 없으니까요. 나쁜 예의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의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의견을 가만히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죠. 우리도 그 우울한 여주인에게 그분에 대해 항의할 뻔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기로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회주의자라고 결론 내려도 될까요? 비비 목사는 입술을 살짝 실룩거리며 그 편리한 단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짐작컨대 그의 아들도 사회주의자로 키웠겠지요? 조지는 아직 말수가 적어서 어떤 친구인지 잘 모릅니다. 착한 친구 같고 머리도 좋아 보이더군요. 물론 아버지의 말투와 행동 거지를 그대로 빼닮았으니 그 아이도 사회주의자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 이제야 정체가 확실해지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속 좁고 의심이 많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결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 무례해 보였을 태도에 대해서 어쨌든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다소 짜증 섞인 어조로 그럴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고 대답하더니 흡연실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너무 지루하게 굴었니? 그가 사라지자마자 바틀렌 양이 물었다. 루시,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목사님은 분명 젊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실 텐데 말이야.
내가 대화를 독점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저녁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네가 목사님과 즐겁게 대화하길 바랐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루시가 외쳤다.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생각 못할걸요? 사랑하는 루치야. 아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웃는지 언니도 아시죠? 하지만 비비 목사님은 꼭 평범한 사람처럼 웃으시잖아요. 재밌는 아이로구나. 어쩜 네 엄마를 그렇게 쏙 빼닮았니? 네 어머니께서 비비 목사님을 마음에 들어 하실지 궁금하네.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프레디도 그럴 거고요. 윈디 코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좋아할 것 같긴 하구나. 거긴 유행에 민감한 곳이니까. 난 우리가 절망적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텀브리지 웰스 방식에 익숙해서 말이야. 네. 루시가 낙담한 듯 대답했다. 공기 중에는 비난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만 그 비난이 루시 자신을 향한 것인지 비비 목사인지 윈디 코너의 화려한 세상인지 아니면 텀브리지 웰스의 좁은 세상인지 루시는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실체를 파악하려 애썼으나 늘 그렇듯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맸다. 바틀렌 양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들여 부인하며 덧붙였다. 내가 너에게 너무 우울한 동행인인 것 같아 걱정이구나. 그러자 소녀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가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게 굴었나 봐. 더 조심해야지. 가난하게 지내는 건 샬럿 언니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니까. 다행히도 한동안 아주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던 작은 체구의 노부인 중 한 명이 다가와 비비 목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될지 물었다. 허락이 떨어지자 그녀는 이탈리아에 대해 이곳에 오기로 한 큰 결심과 그 결심이 가져다 준 기분 좋은 성공, 언니의 건강 회복, 밤에는 침실 창문을 닫아야 할 필요성, 그리고 아침마다 물병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 상냥하게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제들을 유쾌하게 다루었는데 이는 어쩌면 거실 저편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는 교황파와 황제파에 관한 고상한 담론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다. 베네치아에서의 그날 저녁, 그녀가 침실에서 벼룩보다는 고약하지만 다른 무언가보다는 나은 것을 발견했을 때의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야말로 끔찍한 대사건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영국만큼이나 안전하답니다. 베르톨리니 여주인은 아주 영국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방에선 냄새가 나요. 잠자리에 드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루시가 말했다. 아, 그럼 안뜰 쪽을 보시는군요. 에머슨 씨가 조금만 더 요령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녁 식사 때 두 분이 겪으신 일을 보고 저희도 참 안타까웠답니다. 그분은 친절을 베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셨겠지요. 방금 비비 목사님께서 저의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저를 꾸짖으셨답니다. 물론 전 제 사촌 동생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이었지만요. 바틀렌 양이 말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자 두 사람은 어린 아가씨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속닥거렸다. 루시는 얌전한 척해보려 애썼지만 스스로가 대단한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적어도 그녀가 알아챌 정도는 아니었다. 그 에머슨 노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요령이 없는 분이긴 하죠. 하지만 말이에요. 아주 무례한 짓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아름답다니요? 아름다움과 품격은 같은 것 아닌가요? 바틀렌 양이 물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때때로 세상 일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는 더 이상 깊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비비 목사가 대단히 유쾌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바틀렌 양, 방 문제는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가 외쳤다. 흡연실에서 에머슨 씨와 그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제가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분께 다시 한번 제안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에머슨 씨가 제가 직접 와서 여쭤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도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오, 샬럿 언니, 이제 꼭 그 방으로 가야겠어요. 그 노신사분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이세요. 루시가 사촌 언니에게 외쳤다. 바틀렌 양은 말이 없었다. 제가 참견이 너무 심했나 보군요. 간섭한 것에 대해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비비 목사가 말했다. 그는 몹시 불쾌해하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제야 바틀렌 양이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루시야, 내 바람 따위는 내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네 친절 덕분에 여기 피렌체에 와 있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막는다면 정말 매정한 일이 되겠지. 내가 그 신사분들을 방에서 내쫓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마. 비비 목사님, 그럼 실례지만 에머슨 씨에게 제가 그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저에게 데려와 주시겠습니까?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바틀렌 양이 말했다. 그녀는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교황파와 황제파의 논쟁을 잠재워버렸다. 목사는 속으로 여성이란 존재를 저주하며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메시지를 전하러 떠났다. 명심하거라, 루시아. 이 일에 연루된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네가 제안에 수락한 것으로 비치는 건 원치 않는다. 적어도 그 점만은 내 뜻을 들어주렴. 바틀렌 양이 말했다. 에머슨 씨는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대신 그의 아들이 왔습니다. 비비 목사가 다소 초조한 듯 돌아와 말했다. 젊은이는 새 숙녀를 내려다보았다. 의자가 워낙 낮았던 탓에 그녀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는 지금 목욕 중이시라 직접 감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전하실 말씀을 남겨주시면 아버지가 나오시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바틀렌 양은 목욕물 이야기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녀가 준비한 가시돋친 정중한 인사들은 앞뒤가 맞지 않게 튀어나왔다. 젊은 에머슨 씨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비비 목사는 물론 루시까지 내심 기쁘게 만들었다. 가여운 젊은이. 그가 가자마자 바틀렌 양이 말했다. 방 문제 때문에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화가 났겠니? 예의를 차리려고 애를 쓰는 게 눈에 보일 정도구나. 바틀렌 양이 덧붙였다. 30분 정도 지나면 방이 준비될 겁니다. 비비 목사가 말했다. 그러고는 두 사촌을 다소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다가 자신의 철학 일기를 쓰기 위해 방으로 물러났다. 어머나. 작은 체구의 노부인이 하늘의 온갖 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치기라도 한 듯 몸을 떨며 숨을 몰아쉬었다. 신사분들은 때때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곧이어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신사들을 주역으로 한 대화가 이어졌다. 루시 역시 상황을 깨닫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기에
문학의 세계로 도피했다. 루시는 베데커의 북부 이탈리아 여행 안내서를 집어들고 피렌체 역사의 주요 연도들을 암기했다. 내일만큼은 기필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익한 30분이 천천히 흘러갔고 마침내 바틀렛 양이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다. 이제 가봐도 될 것 같구나. 아니 루시야, 움직이지 마라. 옮기는 건 내가 감독하마. 바틀렛 양이 말했다. 언니는 정말 모든 일을 다 하시네요. 루시가 말했다. 당연한 거란다, 얘야. 이건 내 일이니까. 바틀렛 양이 대답했다. 그래도 제가 돕고 싶어요. 루시가 말했다. 아니, 됐다. 바틀렛 양이 거절했다. 샬롯 언니의 그 에너지라니, 그리고 그 이타심이라니.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정말이지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있었다. 루시는 그렇게 느꼈고 또 그렇게 느끼려 애썼다. 하지만 루시의 마음 한구석에는 반항적인 기운이 솟아올라 방 제안을 수락하는 과정이 조금만 덜 세심했더라도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쨌든 루시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왜 큰 방을 썼는지 설명하고 싶구나. 바틀렛 양이 말했다. 당연히 내게 주어했겠지만 그 방이 그 젊은이의 방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어서 말이야. 내 어머니께서 그걸 좋아하지 않으실 게 분명하거든. 루시는 어리둥절했다. 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 젊은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 신세를 지는 편이 더 적절하단다. 나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라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거든. 하지만 비비 목사님이 일종의 보증인 같은 분이니 그들이 이걸 빌미로 무례하게 굴지는 못할 게다. 바틀렛 양이 말했다. 엄마도 신경 쓰지 않으실 게 분명해요. 루시가 말했지만 다시 한번 더 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얽혀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바틀렛 양은 그저 한숨을 내쉬더니 작별 인사를 하며 보호하듯 루시를 껴안았다. 루시는 마치 안개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고 자신의 방에 도착하자 창문을 열어 깨끗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르노강의 춤추는 불빛들과 산 미니아토의 사이프러스 나무들, 떠오르는 달을 배경으로 검게 늘어선 아펜니노 산맥의 산기슭을 볼 수 있게 해준 그 친절한 노신사를 생각했다. 방 안의 바틀렛 양은 창문에 덧문을 고정하고 문을 잠근 뒤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붙박이장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혹시 비밀 통로나 숨겨진 입구는 없는지 살폈다. 그때 그녀는 세면대 위에 핀으로 고정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물음표 하나가 휘갈겨 써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생각하며 촛불의 의지에 종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으나 점차 위협적이고 불쾌하며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다행히 그것이 젊은 에머슨 씨의 자산이기에 그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핀을 뽑아 종이를 꺼낸 뒤 그를 위해 깨끗하게 보관하고자 두 장의 흡수지 사이에 끼워두었다. 그러고 나서 방 점검을 마친 그녀는 습관처럼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었다.